제가 세미나에 참석한 경험이 많은데 되게 이렇게 각자가 발표를 하고 그리고 전부 핸드폰은 전부 다 진동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아까 보니까 핸드폰이 많이 울리던데 전부 진동으로 좀 바꿔주세요. 제가 세미나에 많이 참석한 경험이 있는데 각자 발표를 다 하고 끝나서 이제 질의응답 토론 시간을 갖곤 하는데 저는 그런 방식이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의 토론회의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각자가 발표한 내용이 끝나면 바로 한 5분 정도 시간을 갖고 제가 원래 오늘 정치 분야도 맡기로 했었는데 그 시간을 제가 할애를 해서 일단 저를 포함한 패널들이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그리고 또 추가로 꼭 질문을 하셔야 될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되게 박정희 대통령을 잘 아시는 연세가 적게 되시는 청중이 많습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부활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을 모르는 젊은 세대나 박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박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여서 이 자리에서 발표 토론하는 것은 의미가 제한적이고 지금 여러분께서 다 촬영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동영상이 아마 유튜브에 올라가고 또 그럴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박정희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은 조금 도전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동영상에 올릴 때는 박정희 정신을 찾아서 이런 것보다는 박정희에 대한 도전적인 토론, 젊은이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답변, 과감한 반박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에 있는 대로 가나다 순으로 진행을 하는데 먼저 우리 김은구 트루스 포럼 대표가 먼저 발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발제자들은 10분으로 완전히 축약을 해서 핵심만 10분으로 해서 발표를 해주시고 5분 동안은 그 문제의 핵심에 대한 과감한 도전적인 토론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은구 대표 발표를 해주시죠. 제가 시간이 다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 대표 박수로 활용해 주십니다.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박정희 정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현재 한국에 대해서 진단한 다음에 대한민국에 나갈 길에 대해서 이렇게 모색해보는 방향으로 발제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박정희 정신의 핵심은 그러니까 자기 책임 정신, 자조 정신이 아닌가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리고 하면 된다라는 긍정, 신념, 이 확신이 바로 박정희 정신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은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구조적 결정론에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구조적 결정론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이 어떤 벗어날 수 없는 틀 안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빠지게 되면은 패배주의적인 운명론이나 허무주의로 이렇게 들게 되기가 참 쉬운데 그게 아니면 또 그 모든 문제를 구조의 탓으로 돌리고 구조를 해체해야 된다, 혁명을 해야 된다, 혁명만이 답이다 이런 생각으로 또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의 모든 문제를 계급구조 간의 갈등으로 이해를 하고 또 계급구조 타파해야 된다, 또 자본주의 타도하고 우리가 혁명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런 마르크스주의 포함한 구조적 결정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구조의 문제로 쉽게 탓하게 됩니다.
돌리게 되고 이게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인간의 어떤 노력도 헛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또 맹목적인 분노를 정당화하고 또 무분별한 폭력과 방종까지 이거는 구조를 깨기 위한 거다. 구조에 대한 혁명이다, 저항이다, 투쟁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미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는 이렇게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한 구조적 결정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박정희 정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구조적 결정론을 부정하고 나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적 결정론의 반대편에 서 있는 생각이 그 주의주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역사 발전의 근본이다라는 생각인데, 그런데 인간의 의지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또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여러분 니체 아시죠? 그 포스트 모더니즘 선구자인 니체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의지를 이거는 인간의 의지가 비이성적이고 이렇게 무의식적인 충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것은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구조적 결정론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러니까 주의주의를 바탕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은 생각인데, 포스트 모더니즘 또 자체가 또 기존의 규칙, 권위, 전통을 이렇게 해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의 근원을 또다시 언어 구조의 문제다, 사회 구조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그 구조주의로 그러니까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신은 그러니까 이런 그 니체가 얘기하는 그 포스트 모던식의 그 주의주의와는 다르게 신학적 주의주의에 좀 가까운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학적 주의주의는 뭐 하나님의 존재, 절대자라고 할까요? 절대자의 의지를 인정하고 절대자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 양자의 역독적인 협력 관계가 역사를 주관한다는 인식인데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면 된다. 이 명제가 바로 이런 생각을 축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해하는 박정희 정신의 자기 책임 그리고 자조 정신의 기반이고 마르크스주의를 비롯한 사회주의 이념과 구별되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 시점을 그러니까 현 세태를 좀 이렇게 돌아보겠는데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양자가 어떻게 구별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근데 양동환 교수님께서 사회주의를 세 가지 형태로 정리를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그 혁명적 사회주의는 그 의회민주주의,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폭력 혁명을 지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주사회주의는 그 폭력혁명 대신에 민주적 방법, 그러니까 선거를 이용해서 그 사회주의 실현하자라는 생각인데, 선거를 이용하는 것 포함해서 선거를 가장해서 하는 것까지 민주사회주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태가 요즘 뭐 복지국가를 표방하면서 많이 얘기가 되는 그 사회민주주의인데요. 사회민주주의는 그 의회민주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주의 시장경제 인정하면서 그 틀 안에서 그 노동자 이익 도모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청와대 그리고 또 집권 여당을 돌아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 혁명적 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태영호 공사를 체포해야 된다, 체포조를 만들어서 우리가 파견하겠다 뭐 이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그 청년 집단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그 청년 단체를 조직한 단체에서 청년들을 이렇게 교육하기를 유사시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면은 우리가 미국에 협력할 것이 아니라 북한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애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의 빌부터 세운 부정한 나라다. 그리고 자본주의 타도하고 우리가 사회주의로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뭐 북한의 김씨 정권의 독재는 참 나쁘지만 그 정권 자체는 나쁘지만 사회주의 체제 자체는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북한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사회주의라는 용어 자체부터 사실은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형태의 사회주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민주사회주의자, 또 사회민주주의자들 모두가 자기를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아래에서는 그 자유민주 시스템 아래에서 이렇게 허용이 가능한 사회민주주의를 모두가 표방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념과는 상관없이 정말 그 포퓰리즘 적절히 이용해가지고 그 권력을 획득하려는 기회주의자들도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고, 또 독일 통일 당시 서독의 상황을 돌아볼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북한의 충직한 하수인들, 고정관석들도 그 부류에 함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요. 소련은 분명히 망했습니다. 소련은 망했는데, 그런데 그 광신적인 사회주의자들은 이것이 사회주의의 실패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소련의 그 부패한 노동자 집단의 실패다, 이렇게 그 탓을 돌리는 것들을 봤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소련이 실패한 것은 또 그 스탈린이 일국 사회주의 잘못해서 그렇다, 이게 트로츠키처럼 나갔어야 되는데 스탈린이 잘못해서 그렇다, 이것은 사회주의 실패가 아니니까 우리가 사회주의 한번 잘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이렇게 사회주의의 다양한 변종들을 이용해서 세계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는 이런 과도한, 그러니까 급격한 과격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관용적인 민주주의 시스템 아래서 오히려 더 자유롭고 담대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정말 큰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참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이 그 노예국가 북한, 정말 비정상적인 전체주의 시스템, 주체 사상을 옹호하는 형태로까지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70년대 중반 이후에 70년대 중반 이후에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앞서갈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 역사 무기화, 그리고 또 용어 전쟁 전술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생각과 정체성에 침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도 사실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싸워서 건국한 대한민국의 안녕과 그 번영인데, 그런 이렇게 기적과 같은 성장의 역사를 후대가 있게 하고 부끄럽게 여기게 하는데 잠깐 성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나갈 길은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그 반공을 국시로 삼으셨고, 이승만 대통령 너무 잘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그 혁명적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거짓된 사회주의와 싸워가지고 탄생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라는 망령과 싸워서 이겨서 세계 속에 본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그 역사의 종언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체제 전쟁은 민주주의가 승리한 것으로 다 끝났으니까 역사는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지금 너무 잘 느끼시겠지만 사회주의의 도전은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삼인주의, 이것이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부실한 면이 있으니까 복지국가로 나가면서 삼인주의로 나가야 한다, 이런 대안으로 많이 얘기가 됐는데,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승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박정희 대통령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자기 책임, 또 자주정신 결여한 복지국가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자명한 진리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관용적인 그 민주주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고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 주사파 정권이 탄생한 대한민국의 사례는 모든 국가들이 반면교사로 삼고 삼고 나가야 되는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숙명과 같은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 가치의 전쟁, 이 정체성의 전쟁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싸움이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해방하고 통일로 나가는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 이제 그만 정리해 주시죠. 예,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은구 대표께 우리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학가에서 이 지금 좌파 세상에 우리 그 트루스 포럼을 이끌고 계시는데 트루스 포럼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대학생들은 그동안 배운 교육도 있고 해서 민주 헌정 체제를 군대가 집단적으로 봉기해서 민주 헌정 체제를 뒤엎은 쿠데타라는 것을 과연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를 저질러서 민주 헌정을 뒤엎었는데 어떻게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느냐라고 비판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김 대표는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민주주의 도그마에 지금 이게 사실 이제 대한민국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역사적인 맥락,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 쿠데타라는 잣대 그리고 또 민주주의라는 잣대만으로 그 당시의 모든 상황을 재단하는 것이 그 바람직한 그 평가인지 다시 한번 이거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좌파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브루스 커밍스, 그 남한이 북한을 공격해서 6.25가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브루스 커밍스 교수마저도 박정희 대통령은 부패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자신의 모든 열정을 국가 발전에 쏟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 젊은 친구들이 사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리더들까지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주의라는 잣대만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모든 성과나 평가를 이렇게 재단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패널 중에서 누구 질문하시고 싶은 분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르크스의 이 구조적 결정론에 맞서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인간의 의지를 중요시하는 주의주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젊은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김대중 대통령도 본인의 의지로 뭐 자신들이 얘기하는 민주화 투쟁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자기 자신의 의지로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운막집에서 사시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또 부산에 가서 선거에 뛰어들고 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젊은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김대중 노무현의 의지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론은 어떻게 다를 수 있습니까? 결국엔 그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민주화 세력이 대한민국에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여론을 인식하기보다는 그 모든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고 정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지도자였었는데요. 그 방향성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서 그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북한의 인권 상황 그리고 또 우리가 북한의 그 주민들을 해방해야 되는 그 과제들을 생각할 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정말 잘하셨던 건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박수 화끈하게 쳐주세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똑같은 의지론이라 하더라도 의지라고 하는 것은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고 그 세 지도자가 추구한 목표,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핸드폰이 자꾸 울리는데 핸드폰 진동으로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각자 핸드폰 좀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자, 다음은
자, KBS 이 정권 들어서 KBS, MBC 같은 공영방송이 완전히 좌파적 이념 편향성에 사로잡혀서 온갖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KBS에서 공영방송 노조를 이끌면서 나름대로 옳은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 기자들을 이끌고 있는 성창경 공정노조 위원장이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정신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할 만큼 저렇게 과문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이 살아계셨을 적에 받았던 여러 가지 영감과 또 그분 예? 죄송합니다. 박정희 요즘 하도 많은 그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세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저는 현직 기자고요. 여러분께서도 노조라 하면 아마 치를 뜨실 분도 계실 텐데, 저도 민주노총과 싸우기 위해서 노조에 가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노조 천국이 된 듯합니다.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을 중심으로 박정희 정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세 번째 좌파 정권입니다. 예전의 두 번과는 달리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정체성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 할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외교할 것 없이. 그래서 저희는 이게 많은 분들이 적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이 나라가 김정은에게 노동당 정권, 세습 정권에게 바쳐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특히 여기 나오신 어르신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보가 무너지고 우리 군이 해체된다고 할 정도로 DMZ 상공에서 정찰병도 하지 못하고 서해 NLL도 무력화되고 있다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지도자가 없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려하고 계시고, 지금 왜 대한민국은 인물이 없나라고 묻고 계십니다. 특히 제도권, 정당, 정치 또는 공무원, 군인, 경찰 가운데. 그래서 어쩌면 또 다른 박정희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 멀리 초인처럼 광야에서 말을 타고 올 것 같은 느낌에 우리는 그 어떤 위대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때가 그런 분을 지금 맞이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박정희 정신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박정희가 나타났고, 두 번째 그분의 인생은 철저하게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이고, 세 번째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습니다. 식민지 치하, 얼마나 우리 암울했고 나라를 빼앗겼고 주권이 없던 시대에 청년 박정희는 절망했겠습니까? 그는 군인의 길로 갔고 결국은 군인의 길에서 정치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혁명을 했던 5월 16일, 저도 그 해 태어났습니다. 61년도에 태어났는데 그 시기에 대한민국은 이른바 그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장면 민주당 정권의 무능과 부패 등으로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까? 아마 지금의 혼란도 그때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데모가 얼마나 많았던지 데모하지 말자고 데모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호련히 나타난 박정희, 역사의 위인들을 보면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보나트로 나폴레옹과 이순신을 존경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처럼 언급했던 이 두 분도 굉장히 불우한 시대를 보냈고 나라가 어지러울 때 프랑스 혁명이라는 그 이후에 무질서한 상황에서 나폴레옹이 등장했고 임진왜란이라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때 이순신 장군이 나타난 것처럼 박정희도 그때 나타났다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이분은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은 분이 아닙니다. 이게 다른 분입니다. 역대 많은 대통령과 권력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그 정점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지만 이분은 그 정점에 올라간 이유가 대한민국의 근대화, 잘 살아보세요. 근면자조협동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개조하기 위해서 권력이 필요했고 이 나라를 고치기 위해서 이분이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많은 전임 대통령들이 실패한 이유는 대통령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올라가고 난 뒤에 나태해졌고 부패해졌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달랐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박정희는 싸웠던 분입니다. 암울했던 시들 61년을 전후로 해서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까? 그때 박정희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투쟁, 싸움이었습니다. 시대와 싸웠고 역사와 싸웠고 조선조 흘러내렸던 말하자면 성리학의 명분주의, 형식주의와 싸웠고 우리의 관습과 싸웠고 전통과 싸웠습니다. 분파주의와 싸웠고 공산주의자들과 싸웠고 학생과 싸웠고 야당과 싸웠습니다. 철저하게 싸운 분입니다. 나라를 근대화시키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반대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분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독재자. 18년이라는 집권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박정희 정권이 18년이 아닌 지금처럼 5년이나 6년 또는 4년 단임을 했다면 포항제철이 세워졌을까요? 현대자동차가 세워졌을까요? 현대중공업이 만들어졌겠습니까? 경부고속도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온전하게 세워졌겠습니까? 아마도 지금처럼 그 앞의 역사를 지우기 시작하고 훼손하기 시작한다면 경부고속도로가 대전이나 또는 대구쯤 해서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숱한 공단과 공장들은 지금쯤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분이 저는 위대한 민주주의자라고 봅니다. 왜? 대한민국을 처음으로 가난에서 벗어났고 처음으로 주체성을 세웠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갖게 했던 거고 가난으로부터 독립됐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됐던 거 아닙니까?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움직였던 엔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욕을 먹어야 합니다.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자들, 숱한 지도자들 보십시오. 중간층에 있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욕 먹기를 싫어합니다. 숨습니다. 피합니다. 핑계를 불러댑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하고 모든 책임은 본인이 졌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오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먹고 있지만 그러나 그 뿌리를 부정하는 세대들이 침을 뱉고 있습니다. 오늘날 좌파들 가운데서도 박정희가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배우고 지금처럼 불을 누리고 있을까요? 흔히 말하는 강남 좌파들 모르긴 하되 박정희의 세대가 없었다면 그들도 지금쯤 저 어느 촌부에서 시골에서 김을 메고 있는 어느 한 농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박정희는 개인 것이 없다. 이분이 흔히 요즘 그 촛불 집회 촛불 세례기로 하는데 박정희야말로 저는 촛불이었다고 봅니다. 본인을 태워서 원민족을 밝히고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본인은 고스란히 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통장이 없습니다. 스위스 계좌가 없습니다. 그 흔한 주식도 없습니다. 돌아가실 때 총탄을 맞고 왔는데 태극기를 덮으셔 놓으니까 군의관이 누군지는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계를 보니까 너덜너덜하고 혁띠를 보니까 낡았다고 합니다. 설마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구해낸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조국 근대화 수출 입국 중화공업 육성 같은 이런 것들을 또 새마을 정신을 마치 본인이 주문을 외우듯이 외웠고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국민교육 헌장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오늘날 국민교육 헌장은 저 구석에 버려져 있는 유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을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게 만들었던 단절시켰던 과거와 중국의 조공을 바쳤던 그 패배주의, 그 사대주의에서 벗어난 위대한 혁명가적인 정신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유산이라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과 그 가족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부인을 총탄에 잃었고 본인도 흉탄에 쓰러져갔고 그 딸은 지금 좌파 세력들로부터 몰려서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선각자는 자기를 버려서 나라를 구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대우를 하지 않고 있고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말합니다. 지금 있는 이 정치가들이 정략가들이 그야말로 정략적으로 정파적으로 박정희를 평가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박정희는 시대와 역사가 갈수록 끝나는 보석이 되고 있고 지금 이 절박한 시대에 또 다른 박정희가 저 멀리서 말을 타고 대한민국을 구하러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원하다. 최고다 최고. 말씀을 통해 박정희의 정신. 제2의 박정희가 저 멀리 들판 저 먼 끝에서 말을 타고 오고 있다라는 개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대사에 제2의 박정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7년 대통령 선거 때 이인재 후보. 이인재 후보는 저 본인의 얼굴 생김새나 용모나 키나 박정희 대통령과 많이 닮았다고 해서 당시 박정희 신드롬이 있었을 때인데 본인이 포스터도 박정희 대통령을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첫 번째 시도고 좀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뭐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 닮아서 선글라스 끼고 정방시찰하는 사람이 그 맑은 가을 날씨에 다른 뭐 사단장이나 한 사람도 선글라스를 안 꼈는데 왜 나는 그가 선글라스를 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도 갔다 오지 않았으면서. 그리고 왜 군복을 입고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런 비서실장이 이렇게 활개치고 다녔다면 아마 쫓겨났을 겁니다. 김정년 대통령 비서실장은 9년 3개월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는데 사진 기자들한테 사진을 찍히지 않으려고 항상 박 대통령 뒤에서 몇 걸음 뒤에서 이렇게 다니고 외부 사람들도 안 만나고 기자들 간담회도 안 하고 강연도 안 했습니다. 여기 우리 고병우 장관님이 와 계시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18년 모셨던 분인데 고 장관님 제 말이 맞죠? 우리 고 장관님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용감하세요 좀. 왜 그렇게 죽어요? 우리 고 장관님이 18년 동안 박 대통령 모시면서 새마을 운동을 포함한 많은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관님. 인사 말씀 잠깐 하실래요? 예, 저는 5.16 두 달 뒤에 최고의 의장 부속연구소의 전문위원으로 참가해서 돌아가신 날까지 재무부에서 근무한 사람입니다. 저하고 같이 일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특히 농촌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농공병진, 농만 가지고 안 되겠다. 공업을 같이 해야겠다 해서 농촌에다 공장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면 좋겠느냐. 그 아이디어를 제가 제공해서 농어촌 개발공사를 만들고 농촌에 공장에 세우니까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돈도 벌고 박정희 대통령은 농민에게 돈이 돌아가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만지게 하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라고 해서 제가 농민 소득증대 사업, 농특사업을 제안했더니 대단히 심취하셔가지고 3년을 저를 매 2주 토요일 2시간 아까운 대통령 시간을 저에게 줘가지고 전국에 어디가 어느 부락이 움직이느냐 하는 걸 연구하시면서 그 연구소에서 새마을 운동이 나왔습니다. 그런 일을 같이 하시면 보필을 하면서 저는 박정희 정신을 많이 배웠는데 제가 종합해서 평가하자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어떤 목표 나는 이걸 달성하고 가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그걸 성취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추구하신 정말 위대하신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태어나신 그런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증언이야말로 우리 피와 살이 되는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 송창경 위원장에게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서 제2의 박정희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앞으로 나오긴 나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정희와 나포레옹, 이순신은 그 위기 상황이 부각되지 않을 때는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그분이 놓은 걸 누구도 몰랐던 상황들입니다. 영웅은 우리가 기대치 않는 곳, 기대치 않는 시기에 이미 알려져 있는 제도권 정치가 아닌 것 같고요. 옆에 계신 분들 포함해서 이분들이 아마 또 안에 계신 분들, 아스팔트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많은 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20대, 30대인데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할 텐데 우리 성 위원장이 볼 때 20대, 30대 사이에서도 그 제2의 박정희 같은 인물이 나타나면 지지도가 좀 그들 젊은 이들 사이에서도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권을 잡기 위해서는 표를 잡아야 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옳다는 방향을 갈 때 설령 젊은이들이 호응하지 않는다고 거기에 부응하려고 말하자면 젊은이들에게 아부하는 정책이나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젊은이들을 깨워야 됩니다. 정말 무지몽매하다 할 정도로 아직도 먹방을 보고 있고 미사일이 날아가고 괌이 파괴된다고 할 그 시점에도 전화를 해서 괌에 여행 가면 되냐고 확인하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고 일본과 하와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피 훈련을 할 시점이었는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 너무나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이 잠을 깨울 생각을 해야지 젊은이들에게 자꾸 다가가려고만 하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 손을 내밀는 것까지 좋은데 젊은이들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아닙니다. 깨우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저 성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2의 박정희께서 말 타고 오셔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51대 49일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저 흥미진진한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강호 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은 서울대 학생 시절부터 좌파 운동권에 몸 담았던 아주 열렬한 좌파 운동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사상적 전향을 해서 현재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우리 보수파의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전문가이신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부담스러운 소개를 하셔가지고 난처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좀 카메라 보니까 지금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공개석상에 나온 게 지금 한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공개석상에는 안 나오고 그런데 어떻게 할까 오게를 나섰습니다. 김진 그 위원님께서 소개하셨듯이 뭐 좌익 출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빨갱이 출신입니다. 저는 좌파라는 표현보다 빨갱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쉽고 간명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좌파, 뭐 좌익 뭐 이런 표현보다 그냥 빨갱이 뭐 묶어서 그냥 좌빨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좌빨 출신입니다. 주사파는 아니었고요. 주사파는 아니고 소위 뭐 PD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정통 막스 레닌주의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할 짓 못할 짓 다 해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했고 저 전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 제 선배님들 다 계시죠. 어르신들 많이 계시고 예전에 그 실화극장 이런 거 보신 기억 나십니까? 실화극장 뭐 간첩 이야기들 나오고 그걸 좀 우습게 알고 과장된 걸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정말 열렬한 빨갱이들이 해방 이전부터 그랬고 해방 직후 해방공간 3년간 그랬고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됐을 그때도 그랬고 그 이후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게 뭔지 지금 확인하고 있죠. 자연스럽게 이제 발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촛불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촛불 반정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선동적 구호들을 내걸고 분탕을 치고 뒤집어 엎은 그런 어떤 짓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뭐 문재인 씨라고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씨가 이런 얘기를 했나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첫째, 그 이야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1948년 건국되고 나서 그 이후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나라로 지금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 또 얘기를 하고 싶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이 아니라 이 한반도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한민족이 수천 년 동안 경험해 왔던 늘 그랬던 삶으로 거꾸로 되돌려가는 겁니다. 역사를 거슬러서 거꾸로 되돌려가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전에 빨갱이들이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반동. 역사를 거스르고 대세를 거슬러서 거꾸로 되돌려가는 걸 반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 사람들이 반동인 겁니다. 다시 가난으로 꺾고 들어가고 더불어라는 어떤 수식어 표현들이 이쁘장합니다. 이쁘장하고 역사가 증명을 하는 거는 그리고 지금도 증명을 하는 거는 그런 이쁘장한 구호들 그럴듯한 더불어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하는 그런 예쁘장한 구호들이라는 게 더불어 강조할수록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은 첫째 모두가 더불어 못 살게 되고 그리고 더불어가 아니라 홀로 특권층 그런 게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랬습니다. 조선시대가 그랬었고 그리고 소련, 제 자료집에 노멘클라투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소련 말입니다. 소련 말. 러시아 말이죠. 소련의 특권층들. 그러니까 소련이 표방한 게 뭐였습니까? 모두가 잘 사는, 더불어 잘 살자라는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조리 더불어 다 못 살게 되고 일부는 좀 살게 됐죠. 그게 노멘클라투라입니다. 말하자면 소련판 양반들입니다. 양반 다 그대로입니다. 양반 계급들. 허위와 기만 위선자들. 딱 그런 식의 어떤 체제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틀어먹었죠. 제 후배 중에 그때 당시에 소련이 멸망하고 무너질 당시에 소련에 유학하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원래 이제 좌익이었습니다. 좌익이고, 빨갱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소련을 갔습니다. 가서
그 현장에서 무너진 것을 목도를 하고 과거 가지고 있던 자신의 신념 사상들이 한꺼번에 같이 무너졌죠. 예. 막스 레닌 공부하라고 왔더니 전향하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잘했다, 잘됐다고 생각하고 그분 저하고 또 여전히 지금 활동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익운동하는 애국운동하고 나라를 구하는 구국운동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소중합니다. 노무현 씨가 그랬죠. 기회주의가 승리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렇지 않습니다. 노무현 씨야말로 대한민국에 그리고 박정희 시대에 박정희 체제의 혜택을 누린 사람입니다. 만약에 박정희 시대가 없었다라면 노무현 씨 같은 사람은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고졸로 고등학교만 상고 나와가지고 고시 쳐가지고 또 법조인이 되고 행세를 하고 그런 거 안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허위가 아니라 물려받은 소위 요즘 젊은이들이 금수저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하는 표현들이 있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그야말로 자신의 능력이 평가받고 대우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 그런 세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같은 사람도 상고 나온 사람도 공부 열심히 하고 고시 쳐가지고 행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박정희를 욕을 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욕을 해요. 벌 받습니다. 천벌 받고 그리고 그것을 잊고 그런 어떤 결과 지금 벌 받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부 벌 받고 있고 벌 받아야 됩니다. 벌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그 염치가 없고 은혜를 잊고 그러면은 벌 받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엉뚱하게 같이 피해를 입나 이렇게 억울할 수도 있는 분들도 여기 특히 많이 이제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좌익 빨갱이들을 제압을 못했기 때문에 같이 벌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욕을 하죠. 독재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빨갱이가 아니라는 사람, 빨갱이 아닌 걸 자부하는 사람들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유감이 좀 많다. 아쉬움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판 독재자들 예를 들어 볼까요?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욕을 해요? 아닙니다.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폴포트, 김일성 그 사람들 사람 얼마나 죽였나요? 단위가 달라요. 100만도 아닙니다. 1000만 단위로 올라갑니다. 히틀러는 유태인만 600만 원 죽였다고 그러죠. 히틀러가 이렇게 전쟁 덕분에 죽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모택동이가 얼마나 중국인들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스탈린이 또 죽인 사람들 얼마입니까? 다 수천만의 단위입니다. 폴포트, 카메르 로즈 정권의 폴포트, 킬링필드 아시죠? 예전에 그 이야기들 다 아실 겁니다. 인구가 800만이었습니다. 250만을 죽였습니다. 250만.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면은 독재자를 못 오가는 겁니다. 듣는 독재자들이 기분 나빠져요.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견고하고 결단력 있게 군더더기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진짜 지도자들을 전부 다 독재자라고 해야 될 겁니다. 진짜 지도자들을 다 독재자라고 하면은 뭐 좋습니다. 좋은 말이 되겠습니다. 독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민주파리들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의 기준, 그 내용,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독재의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그 잘못됐기 때문에 오락가락하면서 제대로 그렇습니다. 김일성은 독재자가 아닌가요?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고 김일성은 뭡니까? 박정희는 혁명가였습니다. 김일성이야말로 그렇습니다.
김일성의 말로 정말 단죄받아 마땅한 이런 인물이죠. 논할 가치조차 없는 인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에 이어서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말하자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한 위대한 선지자나 다른 거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역사를 잊은 사람들에게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보죠. 근데 누가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있는 것 아닌가. 지금 문재인 이 문재인식이 패거리들에게도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정말로 알기는 아나 욕을 하더라도 알고 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은혜를 입고 파렴치하게 불면은 정말 더 심하게 벌받는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위원께서는 1980년대 학생 운동권에서 좌파였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당신은 비판적이고 반대를 많이 했을 텐데, 결정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 동기가 뭡니까? 전향은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일조일석간에 이제 이루어진 건 아니고, 뭐 어릴 때 그렇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시절도 그래서 운동권 시절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으로. 근데 오히려 뒤늦게 일을 좀 하면서 알게 된 게, 주장했던 운동권의 좌익의 입장에서, 좌빨의 입장에서 주장했던 논리들이 다 틀렸다는 걸 팩트 자료로 알게 된 게 참 참담해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어떻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료가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어떤 분의 이제 표현을 빌자라면 어떤 이발사분이 그랬습니다. 이발을 저는 그 시대에 괜찮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괜찮았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은 뭐 공부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경제는 단 하루도 나빠진 적이 없었고요.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성장을 안 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경제는 매일매일이 좋아진 거였고,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런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들여다보니 빈부격차가 어떻고 노동자들 탄압이 어떻고 지역이 다 틀린 얘기였습니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을 살펴보게 된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그리고 제가 좌익사상과 멀어져 나간과 동시에 멀어져 가는 것과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은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사실은 10년 이상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의 저는 일조일석간의 그 전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전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면 언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를 받게 되는 것만큼이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런 어떤 과정들이 길게는 어떤 20년, 짧게도 10년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완전히 새로 했어야 되었고, 예전의 언어를 버리고 새로운 언어를 배운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 이 의원께서 젊은 날에 좀 더 일찍 박정희 대통령을 알았더라면 10년의 인생을 좀 당길 수 있었을 텐데. 제 탓입니다. 남 탓이 아니고. 1980년대 후반에 학생운동권이 대개 두 가지 조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PD라고 해서 People's Democracy, 민중민주주의. 이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모순을, 그러니까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국가 사회 내부의 계급적 모순이다. 전형적인 마르크스주의의 해석이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의 주류는
NL, National Liberation, 민족해방. 모순의 핵심은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세 제국주의의 침탈, 한국으로 따지면 미국, 제국주의의 침탈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안에서 개혁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셔널 리버레이션입니다. 1991년, 92년에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사회주의가 붕괴됐을 때 한국 내 PD 계열, 아까 말씀드린 민중민주주의 계열들은 공산주의가 허구라는 것을 깨닫고 좌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표적인 분이 우리 이강호 연구위원이실 겁니다. 그런데 운동권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던 NL 계통은 그것은 공산주의 자체의 모순이 아니다. 모순 때문에 붕괴된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외세에 의한 침탈이라고 하는 이 모순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하다. 그래서 반미 통일 운동이 운동권을 지배하게 됩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표적인 NL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좌파 정권의 이념적 골수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전대협 1기 의장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기 의장이 오영식 코레일 사장, 3기 의장이 임종석 비서실장, 4기 의장이 최근에 납북자를 실종자라고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민주당의 송갑석 의원입니다. 제가 우리 이강호 의원께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인영 초대 의장은 고대죠. 그리고 오영식 의장은 연대든가요? 고대. 3대 임종석 의장이 한양대. 근데 우리 이강호 위원이 있었던 왜 서울대는 운동권 중심을 다 뺏기고 왜 고대로 해서 왜 한양대까지 넘어갔습니까? 매우 곤란하고 고약한 질문을 하셨는데 예, 제가 이제 그 간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서점에 그때 이제 주사파가 이제 뭐 거의 이제 뭐 이미 이제 그 대세를 이루기 시작하던 어떤 그 무렵이었습니다. 서점에 가니까 주체 사상에 대하여라는 어떤 책자가 소책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알기는 알아야 되겠다. 첫 페이지 읽다가 던져버렸습니다. 도대체가 이런 어떤 수준의 것들을 읽고 그렇습니다. 반지성주의가 판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먹물건성도 혐오하지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먹물들의 위선, 허위의식 늘 어떤 혐오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또 이 엉터리 이제 먹물들이 또 우습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당대 그 연령대 그 시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공부를 한 지식이나 다른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 일제우문의 얘기를 이제 떠나가지고 잊어버리는 게 사범학교 우선 출신이죠. 사범학교 뭐 예전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제일 엘리트들이죠. 공부 가장 잘하는 분들이 같은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 만주공관학교도 그랬었고 일본 육사도 서구를 빼놓고는 아시아에 존재하는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육사가 제국대학들보다 더 수준이 높은. 제 질문은 서울대가 왜 주도권을 고대 한양대 쪽으로 뺏겼냐 이 말인데 말꼬리를 살살 돌리려고 했는데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래도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하는 어떤 이론을 어떤 공부를 하고 하는 이런 어떤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무너뜨렸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미 이제 북쪽에서부터 방침이
확고해졌습니다. 이미 이제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제 대세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좌익운동이 대중적 세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방침이 어떻게 됐는가, 그전에는 기억하시겠지만 통역당, 인역당 이런 흐름이 있었죠. 그런 어떤 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더라면은 그때 시기에 대중적 흐름이 형성되고 나서는 이미 지도부 전위정당으로서의 당, 지도부는 북한의 평양에 있는 겁니다. 노동당이라는 게. 그래서 지침에 따른 돌격대만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것을 권위를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고 그 후방 효과를 제공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당시에 평양을 갔다 온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고 그리고 또 돈을 또 풀었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늘 있어왔던 일들이 한꺼번에 진행이 되면서 고전적인 어떤 거니까 어떤 그 패턴들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서는가 해산 지침이 나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서울대를 중심으로 관통해왔던 한국의 좌익 운동권의 기본 조직 구조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해산하게 됩니다. 그때 시기에 실제로 해산을 하게 됩니다. 86년도에 다 해산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서울대학교의 이 선비 기질보다는 당시에 고대나 한양대 이쪽에 투쟁과 기질 쪽으로 운동의 핵심 역량이 옮겨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그런 류의 분석을 제가 또 읽은 적이 있고, 자, 제가 우리 이 의원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던 NL파, 내셔널 리버레이션 파의 핵심은 또 주체 사상파가 장악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체 사상파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잠수정을 타고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났던 강철 서신이라고 하는 팜프렛의 숨은 저자 김영환 이 사람이 시발로 해서 서울대 학생운동권의 주체 사상파가 이제 급속히 번지게 되는데, 자, 우리 이 의원 임종석 전대협 의장은 86, 87, 88, 89 아마 86학번 정도 되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주체 사상파 출신입니까? 제 밑에 후배 선들이가 제가 잘은 이제 모르고 사실 관심도 별로 없지만 주체 사상파인 걸 알고 있죠. 이미 그때는 주체 사상파가 다 석권을 했죠. 주체 사상파가 아니면 아마 전대협 의장 지도부를 맡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저 이강호 위원회 이강호 위원이 이제 그런 방향의 또 많은 책도 쓰고 또 많은 이런 또 그런 운동권 동지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의원의 진단이 저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의원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생각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동기 중에 하나가 박정희 시대에 대한 사실을 잘 못 알고 있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빈부격차. 박 대통령 때는 청계천 여공이나 또 이런 빈부격차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론이 많은데 그 부분에 관한 과학적인 분석을 오늘 맨 마지막 순서인 우리 조동근 교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자, 다음은 매우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장인순 전 원자력 연구원장이시고 현재는 대덕 원자력 포럼의 이사장이신데 박 대통령이 1970년대 후반에 대덕에 연구단지를 만들어서 한국의 과학기술을 육성을 하려고 했을 때 해외에 있는 석학 두뇌를 한국으로 유치하게 됩니다. 대덕 연구단지의 해외 유치 1호가 장인순 박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에 들어오신 지 수개월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는데 그래서 적지 않은 대덕의
해외 과학자들이 한국을 다시 떠났는데 우리 장 박사님은 한국을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 40년째 원자력을 포함한 한국의 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계십니다. 자, 장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까 태극기를 보면서 많이 울컥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가나수에 7남매를 길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5년 동안 가정교사를 하면서 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러다가 폐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유학이 5년이 딜레이 돼서 69년에 유학을 떠났는데 딱 100%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때 떠나기 전날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것이 태극기 한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극기를 볼 때마다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강화문거리의 그 태극기 물결을 보면서 참 그 착잡했던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핵물질을 많이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에게 주장이 없다면은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보다 대한민국에서 방사선을 많이 맞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들고, 자, 해방 후에 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해방 후의 한국의 모습은 문화식민지, 경제식민지, 과학기술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상한 민족원과 상한 자존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구리 한국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랜드 오브 모니캄, 아주 조용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해외 나가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지금의 한국은 랜드 오브 모닝 러시, 아침이 바쁜 나라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아침을 바쁘게 만든 것이 뭐냐면은 박해의 정신이고 새마을 정신이고 새마을 노래였습니다. 저는 과학자 입장에서 오늘 그 박정희 대통령을 한번 좀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1965년에 1억 달러를 수출했다고 막 신문에 경제에서 들었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장난감하고 가발이었습니다. 가발이 뭡니까? 우리의 분신입니다. 우리의 분신을 팔아서 1억 불을 1965년에 달했어요. 그게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 장 박사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경부고속도로를 착공할 때 그 당시 많은 야당 당스러워서 데모로 야당이 나섰어요. 그때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의 군인이었습니다. 왜 일본이 청일전쟁 때 이길 수 있겠느냐? 그 넓은 대륙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물리의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맨 먼저 만든 것이 아마 경부고속도로가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큰 모험을 한 것이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 도입이었습니다. 1971년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 했을 때 그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해 1971년에 정부 예산의 4분의 1이었어요. 원자력 발전소 하나 건설이. 지금은 대한민국 1년 예산 가져서 150개 원자로를 짓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우리 국가에서 4분의 1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감히 하셨어요. 그래서 1978년에 원자로가 가동이 되면서 원자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냐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3가지 원자로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는 1,400만 킬로와트의 그 대형 원자로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 담수와 전기를 할 수 있는 스마트라는 원자로입니다.
그것은 이제 사우디에 지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우디 엔지니어가 원자력 연구소에 지금 50명이 와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 원자로는 원자력 잠수함에 실을 수 있는 원자로입니다. 필요하면 어디든지 씌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가동한 요르단의 용병 원자로. 그 세 가지 원자로를 유일하게 세계에서 수출하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이용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에 공포와 허구로 짜집게 한 판도라라는 영화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탈원전을 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80년대, 90년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한 줄 아세요? 제가 79년에 개국을 했더니 건물도 딱 밖에 없었어요. 대도연구단지 해결력 개발공단이라는 조그만 연구소, 대도연구소 두 번째로 입장,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 뜻이 있어서 거기다 썼었어요. 근데 제가 3월에 왔는데 그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다 떠났어요. 그때 그 원자력 연구소를 닫으라는 압력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하고 대전에 있는 대도연구단지, 해결력 개발공단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것마저 없애라. 그래서 원자력 연구소 그것이 없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한 것이 제2의 창시 개명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그렇게 그랬었습니다. 최악의 제2의 창시 개명이다. 그래서 한국 원자력 연구소 이름을 한국에너지연구소로 바꿨어요. 그리고 9년 후에 제가 원자력 연구소 해결료 주식에서 겸직을 하면서 해결료 주식을 건설했는데 1989년에 그 국무총리가 오셔서 그 준공식을 했어요. 그날 제가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 건의를 했습니다. 원자력 연구소 이름 돌려주십시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9년 전에 한국 원자력 연구소가 한국의 에너지 연구소로 최고의 창시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국 원자력 연구소 이름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기가요, 세계에서 가장 양질의 전기를 쓰는 나라입니다. 주파수, 전압이 세계 최고고, 세계에서 가장 싸고, 가장 양질의 전압, 세계에서 가장 정전 시간이 짧은 나라입니다. 가장 정전 시간이 짧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에 1년에 아마 한 번도 정전이 안 되는 가정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이 원자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었어요. 원자력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했던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 어려운 시대에 1971년이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00불 숫자였습니다. 그 시대에 인력도 자본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도자를 이렇게 많은 지도자를 모셔 일을 해봤지만 훌륭한 지도자는 없는 것을 탓하잖아요. 없는 것을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가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 맨 먼저 포항제철을 1968년에 만들었어요. 왜 그 많은 프로젝트 중에서 포항제철이 맨 먼저 해왔겠느냐를 저 나름대로 설명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철강은 모든 기관 사람의 근간이 됩니다. 모든 무기는 철로 다 만들어요. 모든 건설은 철강의 철이 주입니다. 자, 만약 그 당시에 대한민국 과학자가 포스코를 만든다니까 다 반대했었어요. 철강석도 없는 나라가 무슨 철강석 수입에다가 무슨 제철 공장을 만드냐고. 쓰레기만 남을 거라고 했어요. 만일 포스코가 이 땅에 없었으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조선 사업 시작도 못했어요. 바로 포항제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거의 모든 다 차 타고 다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항제철, 자동차, 제어, 조선 사업의 가장 중요한 테크놀로지가 뭔지 아세요?
용접이에요. 모든 기계 산업의 용접 기술이 지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용접 기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기술이 어디냐면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용접 기술을 배웠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 기술이 고스란히 그쪽으로 사는 거. 그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가 도입하지 않았으면 용접 기술을 배우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 그렇게 연기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화학공업을 시작한다니까 1970년대 대한민국 항공과 교수들이 다 반대했어요. 자, 기름 한 방울 안 난 나라가 무슨 정유공장을 세우냐고 얼마나 시비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지금요 우리나라 수출 상품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석유 제품입니다. 반도체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거죠. 대한민국 항공과 교수, 그러다가 김아무 교수가 한국일보에 한 페이지 글을 썼어요. 왜 석유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그런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석유 산업을 키웠어요. 그것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 끌고 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연구 개발을 하면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껴졌고, 또 그분의 정신에 가장 중요한 게 자주국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자주국방의 기틀이 뭡니까? 과학기술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위해서 퀴즈를 설립하셨어요. 그리고 국방방 용수를 엄청나게 많이 예산을 키웠어요. 저는 그 정신, 저는 완전 생각에 자주국방.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힘을 외세 믿고 살 거냐 이거죠. 예, 저는 그런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신, 예. 그리고 저는 연구 개발하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왜냐면 연구 개발할 때 국내 사람들이 너희들이 무슨 원자력 기술 자료를 하는지 얼마나 배우는지 몰라요. 그 1995년에 한국 표준 원자력이 어디 있는지 얼마나 어려운데 시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국왕이 원자력을 도입한다니까 세계에서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너희 나라 하여튼 100년 쓸 수 있는 기름이 있는데 무슨 원자력 발전소를 도입하느냐. 이분이 딱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기 할아버지는 낙타를 타고 여행을 했었다. 자기 아버지는 자동차로 여행을 했었다. 나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다. 우리 아들은 아마도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할 거다.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 손자는 다시 낙타를 타야 된다. 그래서 100년을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왜 이 땅에는 10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냐. 자, 우리 지금 청중석에는 상당히 우리 소중한 분이 한 분 와 계시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을 18년간 비행기로 모셨던 공군 파일럿 출신이신 것 같습니다. 예비역 공군 소장 우리 이부식 장군님 혹시 계십니까? 네. 이 장군님께 마이크 잠깐. 예, 이 장군님께서 기억하시는 박정희 대통령 잠깐 말씀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훌륭한 애국자라고 말씀하시고 들어주셨고 그 다음에는 보기보다는 참 인정이 많은 분이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정이 많았다는 것은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이 아니면 쉽게 느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순서로
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주실 우리 조동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명지대 경제과 명예교수입니다. 이제 이게 5분이 이제 이게 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좀 고민이 좀 서로 더 각양각색의 제목을 통해서 이제 박정희 정신을 좀 입체적으로 조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뭐가 제일 적합할까 한 프레이즈를 찾는 노력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게 바람과 파도는 언제나 유능한 항해. 다시 한번요. 바람과 파도는 언제나 유능한 항해사 편. 박정희 대통령이 유능한 항해사였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저는 71학년도에 대학교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더니 3월이 벌하는데 운동장에다가 뭐 텐트를 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군대가 주둔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련을 처음에 이제 받았는데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대학교에 이렇게 첫 발을 디뎠는데 그때 3월인데 그 해부터 이제 교련을 한다고 그래갖고 뭐 병영처럼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좀 반발 심리가 좀 들었습니다, 솔직히요. 그런데 또 그 해 7월 뭐 되면 이제 방학을 하죠. 그래갖고 처음 사실 제일 들뜨는 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여름 방학에 여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다 경험하셨죠 보면. 그래갖고 경부고속도로가 그때 개통이 됐어요. 그래갖고 경부고속도로를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동대문 그 전차 차고지 이제 그쪽을 개조한 건데 천일고속을 탔고요. 그 당시 서울에서 부산까지 1,600원이었어요. 요금이. 그 다음에 제가 서울대학교 공과대에 들어갔는데 그때 등록금이 29,500원. 이제 그런 스케일이 기억이 나는데 깜짝 놀란 게요. 아침에 떠났다고요. 근데 점심 때 도착한 거예요. 사실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간 개념으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부산은 하루 전에 떠나는 거죠. 그런데 아침에 떠났더니 점심 때 도착해서 밥을 먹고 이거는 참 저한테 좀 좋은 충격이었어요. 뭐가 오버랩되냐면은 우리 제가 싫어하는 김 대통령이 있습니다. 입에 올리기도 싫어요, 사실은 저는 그분을. 그런데 그 두 분 다죠. 보면은 고속도로를 어떻게 반대를 했죠. 누우셨잖아, 땅에 말이죠. 그래갖고 뭐냐면은 물동량도 없는데 이걸 만들면은 사실 부자들 드라이브나 하지 않겠는 이런 식의 생각을 진짜 하신 것 같아요. 그분 머릿속에 사회 간접적인 컨셉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책에 멋질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하자고요, 사실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경부고속도로가 사실 대한민국 패스스루예요. 진짜 한 번에 진짜 완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동맹을 만든 것이 오늘의 기적의 터전이 되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요새 저는요, 밤에 가끔 깨요. 이 나라가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할 수 있는 거 없어서 울컥해요, 제가. 그런데 오늘 와서 제가 뭔가 희망의 씨를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자리에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박정희 향수로 모인 건 아니잖아요, 사실요. 향수로 모였다면 이루지는 않아요. 우리는 뭐냐면 박정희 정신을 오늘에 다시 해석해서 에너지화하겠다고 모이신 거 아닙니까? 이건 진짜 소프트웨어예요. 여기 보세요, 보면은 사람이 들어오고 나오고 똑같이 있습니다. 마이크도 그대로 조명도 그대로 있고. 하지만 여기가 다르잖아요. 이 정부가 정치를 어떻게 할지 몰라도 경제는요, 고급 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요. 점점 세력의 길을 들어가잖아요, 보면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말이죠. 이 정부에 있는 사람은 전부 문예관 출신 같아요. 문예관 출신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비판을 하는데 근거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국정 철학을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지금요. 기회가 균등하고요.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요. 내가 채점을 탈 때 누구한테 편애를 하지 않고 제대로 채점했으면 너는 A고 너는 C가 돼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똑같이 B를 줘야 됩니까,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요. 따라서 이 정부의 지력을 갖다 한마디로 스스로 낮춘 게 뭐냐면은 성립할 수 없는
그런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아무 때나 그러니까 문예관 출신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요. 문예관 출신도 아닌데 도대체 그렇게 낭만적으로 그건 아니죠. 세상에 어떻게 치타 그 부드러운 허리하고 그 무지막지한 코끼리 다리하고 독수리 날개를 발입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만약 우리가 진짜 대통령께서 말이죠 대조가 되는 게 있어요 보면요. 이 정부는 뭐냐면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왜 책임집니까? 도대체 뭔데 국가가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거 맞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노력하면 가난을 벗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질적인 차이입니다. 누가 누굴 책임집니까 도대체? 이런 문예관 출신들이 도대체 뭡니까?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3만 불에 올라갔는데요. 이것이 유지가 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내려오는데 가속 페달을 밟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이죠. 국가만 쳐다봐요 도대체. 국가만. 제가 좀 사실 좀 굉장히 화가 나는 게 보면은요. 그 지금 우리가 4차 혁명 시대, 그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인재를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스템에서 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매스매틱스, 엔지니어링 그걸 융합을 그런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교육부 장관은 처음에 들어와서 고교 무상 그것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스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매스매틱스, 엔지니어를 결합해서 미래를 대비하겠다는데 도대체 한 명도 안 되고 자질도 안 되는 사람 와서 결국 한다는 게 고교 무상 교육.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너무 화가 나요. 화가 나. 유치원하고 씨름이라고 도대체 말이죠. 이게 뭡니까? 차라리 교육부 장관을 아웃소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을 객관적으로 보고 우리한테 필요한 걸 보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연봉 100만 벌에 좀 차라리 공개 채용하시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 운동권에서 하지 말고. 저는 서울공대 건축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경전까지 생사를 했어요. 가서 그때 제가 전혀 다른 그 세계 들어가서 교수님들을 몇 번 뵀습니다. 그건 참 제가 모시지만은 속으로는 전혀 존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의 일부는 뭐냐면 박정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경제를 건설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보면요. 옛날 시간명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보면요. 예전에는 4개 직업군이 총알했어요. 정미소, 철물점, 또 뭡니까? 그런제 등등. 그야말로 농업시대 아닙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에 반한 사람들이, 그죠? 반대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농업 위주의 산업 생산을 이어갔고요. 그 다음에 수출이 아니고 내수로 했다면 역시 정미소, 뭐 배상간 그런 뭐 그런 고만고만한 그런 것들을 채워졌을 겁니다. 지금요. 어떻게 포항제철이 있고 말이죠. 세계인의 손에다 핸드폰을 쥐어주고 대한민국을 알렸겠습니까? 보면.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박정희 대통령 혁명가예요. 제가 얘기 혁명가 맞는데 혁명가는 의사혁명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의식혁명가예요. 의식혁명가. 어떤 사람이 마음을 바꿉니까? 의식혁명가가 의사혁명가보다 훨씬 더 위대한 거죠. 예를 들어서 개인은요. 생활을 바꾸면 처신을 바꿀 수 있고 행동도 바꿔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바뀝니까? 따라서 뭔가 충격이 필요한 거죠. 충격이. 뭔가 사실 난 안 돼. 가난한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뭐죠? 가난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체념해서 가난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가진 게 뭔가를 보자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보들은 뭐냐면은 갖지 못한 거를 미련 가져요. 하지만은 의식혁명가 우리가 가진 게 뭔가를 찾는 노력을 합니다. 지금요. 가진 게 뭐죠? 없는 것을 가졌다. 우리는 맨손이지만은 뚜렷한 뭐죠? 자주의지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맨손이지만 자주의지를 가졌다고 그걸 갖다 깨우쳐 준 거죠. 이것이 굉장히 진짜 우리한테 보면은 좀 고마운 그런 의식혁명가로 다가왔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평소에 적고 싶은 안 해봅니다. 그리고 결코 미화할 생각도 없어요. 경제학자로서 어떻게 그 당시에 그야말로 이거를 한강 기적을 갖다가 뭐 좀 경고 같습니다. 뭐 일본에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만 제 얘기를 들을게요. 여기 이제 보면 과거 이제 전태일 등등 나오죠 보면. 그러면요 그 당시에 전태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임하고 착취가 다르죠 보면요. 저임은 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해 빠지니까 싼 거죠. 착취는 주지 않고 뺀든 거죠. 저임과 착취를 갖다가 혼돈한 겁니다. 우리가 가진 거는 뭐밖에 없어요. 노동밖에 없어요. 따라서 노동을 가지고 많이 쓰는 물건을 갖다 만들어서 팔면은 뭐죠? 노동을 수출하는 그런 거는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그 흔해 빠진 노동이 점차 귀해지면서 전태일이 그렇게 얘기했던 뭐죠? 저임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착취가 아니죠.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위대한 전략가예요. 예컨대 세계 정세를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보면은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뭐냐면은 아시아에 뭐죠? 방화벽을 쌓아야 되는 거죠. 소련하고 중국의 팽창한 걸 막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그들을 컨테인먼트 봉사하려면은 이제 일본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러고 일본만 부족하니까 뭐죠? 한국을 뭐예요? 방화벽을 쌓는 거죠. 공산주의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과감하게 내준 겁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을 갖다 뭐죠? 내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어떤 사고를 했기 때문에 수출 지향적인 그런 공업화를 한 겁니다. 지금요. 이게 우리 운이 좋아서 이미 선택을 해서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이제 저 교수님 네. 정리 좀 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네. 지금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44페이지에 세 줄만 읽겠습니다. 클로징 멘트로서 44페이지에요. 가진 것이 없어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체념을 맨주먹과 몸을 가진 것을 축복으로 여기자고 설득한 것이 박정희 정신이다. 그는 국제 정세를 읽는 눈과 전략적 사고 그리고 자주 의지로 한국을 다시 창조했다. 세계는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다. 이겁니다, 사실. 전략적 사고, 자주 의지를 갖다가 깨우치는 어떤 그 다음에 세계 정세를 읽는 눈, 이것이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 3만 불 장담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조 교수님 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박정희라면 경제의 어떤 부분부터 어떻게 뜯어 고치실까요? 국가 의존을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사실요. 국가가 아무것도 없죠. 사실 국가는 뭐 추상이죠. 정부가 대응을 하는 건데 국가는 무상국가죠. 따라서 이슬을 잘 불고 약간 처진 사람을 좀 격려하고 좀 쉬게 하고 다시 쉼터에서 쉰 다음에 운동장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고용을 하겠다. 내가 복지를 펴겠다. 국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남의 주머니 함부로 털지 마세요. 네? 차라리 그 돈을 갖다 조금 안 거도 가면은 그 돈이 내 주머니에 남고요. 나가 훨씬 더 나를 위해서 사회에서 잘 쓸 수 있습니다. 국가 돈은요 이미 그건 뭐예요? 낭비예요. 내 돈, 네 돈, 남의 돈. 이미 남의 돈 예산은 뭐죠? 낭비예요. 따라서 국가가 뭐죠? 국가가 자유로운 어떤 룰키퍼는 될지언정 그 촌스럽게 도대체 3만 불 소득에서 국내 삶을 책임진다? 그런 일 취소하셔야 돼요. 국가 무슨 고용 줍니까 도대체? 그래야 도대체 뭐가 되는 거예요? 민간 기업에서 복지를 만들게 되죠.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조 교수님 위해서 박수 한번. 제 생각에는 박 대통령께서 당장 두 가지는 하실 것 같습니다. 이 탈원전 정책 이거 다 때려 부시고 태양광 새만금에서 짓겠다는 거 이 정책 다 때려 부시고 원자력 발전 지금 중단하고 있는 거 다시 가동할 겁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1970년대 박 대통령께서 김정년 비서실장한테 호통을 쳐가지고 청와대 내에 청와대 직원들, 비서관, 행정관 중에서 군대 안 간 사람을 속아내라 특명을 내렸는데 김정년 실장께서 한 명을 잘못 보고하는 바람에 박 대통령한테 평생 잊지 못할 호통을 당하셨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지금 청와대에 계신다면 당장 하실 두 번째 일은
임종석 비서실장부터 내쫓아냅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내가 이 질문을 안 하면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이루겠다는 분 질문 딱 하나만 받고 맨 뒤에 예. 아니죠. 예. 손. 그분 질문만 받고 행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참 아주 귀하고 보석 같은 시간이라 이래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안전운동 전정환 총재입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완벽한 모조품들에 의해서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귀한 영웅적인 그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그 정신을 토론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정신을 어떻게 좀 기술적, 전술적, 전략적으로 구현했으면 좋겠는지 간단한 해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1시간 반 동안 우리가 고민하고 토론한 게 그 문제인데. 좋은 질문을 주셨고요. 안타깝게도 오늘 5개 주제별로 다 얘기한 것이 그거기 때문에 이 책 속에 그 해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장소를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10월과 11월은 박정희 대통령의 계절입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11월 14일에 태어나셨고 10월 26일 돌아가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계절인 이 가을을 만끽하시면서 박정희 향수병도 달래시고 또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제2 박정희 대망론 많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